자, 제3자를 거친 신주인수권무사채 거래와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는 진짜 큰 사건이었어요. 이 비슷한 사건이 수십 개, 수백 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법원까지 간 것만 해도 내가 본 것만 6개야. 거의 똑같은 건데 요거를 보시면 이게 좀 재밌어. 얘네들도 재밌는데 한번 보면 이 A법인이 있었어요. A법인이 보통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건 자기가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유사 업체를 사서 그걸 성장시키는 경우가 많죠. 뭐 구글이 유튜브 사가지고 더 성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A법인 이 B 주식을 사려고 했던 거야, 자회사. 근데 자기 자금 가지고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하려고 했던 거야. 이게 많은 우리나라의 코스닥 기업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계속 하는데 자기 성장 모멘텀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요걸 계속 사는 거야. 그때 이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많이 발행을 해요. 그래서 BW를 발행한 거야.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금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많이 했던 게 불리형이야, 불리형. 불리형 BW를 발행을 합니다. 불리형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옵션 W, 워런트만 분리해서 나중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은 아예 불가능해요. 공모형이 아니면 사모형에서는 불리형을 할 수가 없어. 비불리형만 하게 돼 있는데 anyway 요거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투자를 C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 계약 체결하고 요거 사결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발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분리형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C 사모 펀드에 발행을 해요. 사모펀드가 요 돈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채를 모두 취득한 다음에 갑은 이 사건 투자회사 여기서부터 뭐를 따로 떼어내냐면 워런트만 갑이 가져오는 거야. 워런트만. 이해하시겠죠? 이 회사 주식 A법인 살 수 있는 주식. 사실 이걸 왜 많이 했냐면 코스닥 법인의 대주주들이 상장을 하면서 자기 지분이 많이 떨어져. 그리고 상장하면서 주가가 높으니까 막 던져. 현금화를 많이 시켰는데 지분율이 한 30%는 돼야지 자기 지분이 있으니까 경영권이 확보될 거 아니야. 근데 경영권이 확보가 안 되니까 늘 불안해. 근데 회사가 좀 괜찮아. 그러면 펀드 하나 혹은 증권사 통해서 이런 워런트를 발행하고 자기가 옵션을 사서 지분율을 올려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많이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많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워런트를 얘가 샀어.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 A회사 이 주가는 변동이 없다가 12년 11월부터 이제 상승하게 돼서 워런트를 행사했다는 거야. 그럼 상속증여세법에는 이러한 변칙거래에 대해서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워런트 먹은 거에 대해서. 근데 상속증여세법의 워런트에 대한 과세 규정은 지금은 이걸 과세할 수 있는데 당시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면 A법인이 발행한 걸 갑이 샀을 때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얘는 한번 쿠션 친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걸 이렇게 쿠션 쳐서 거래한 걸 다단계 거래라고 하는 거죠. 2개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했지만 직접 거래한 것으로 의지하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이 실질과세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에도 역시 경제적 합리성 이런 게 중요하지. 부당행위 계산 부인만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과세도 그 재구성이 조세피만을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세피 수단으로 많이 쓰였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대법원은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걸 더 목적 삼는 것 같아. 이게 세금 빼먹을 게 아니라 배임이 더 가깝죠. 어쨌든 다른 지분을 올리려고 했었던 취지가 훨씬 더 큰 거잖아. 조세는 우연한 거고. 이 친구들도 처음에는 증여세 신고를 한 거야. 그렇죠? 증여세 신고 납부했다가 경정을 오히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세관청은 A회사 투자에 대한 사채 발행, 요 사채 발행했었던 거 있죠? 그리고 투자
여기에다가 신주인수권 매각, 투자회사의 갑에 대한 매각, 그리고 신주인수권 행사, 이게 모두 한 스킴이라는 거지. 직접 증여로 재구성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에 직접 재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피만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야 되는 거지. 수단. 그렇지 않으면 법에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만 과세할 수 있는데, 법에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는 지금 당시 법률은 직접 증권사를 통하여 이런 건 안 되고 직접만 되어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 완전 포괄주의하고 비슷한 거죠. 두 번째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주가 상승이 한참 있다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100% 자신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로지 조세피만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는 없다. 조세피를 위한 수단으로만은 볼 수 없다.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자, 253페이지 쟁점부터 보시면 갑과 A회사의 다단계 거래를 재구성하여 A회사가 직접 갑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쟁점만 잘 써도 밥 먹고 들어가는 거야. 사실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사건이랑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 비슷한 사건들이 많거든. 그래서 BW나 CB 있죠? BW가 훨씬 더 많은데 요거 나오면은 다 근데 거래 통은 다 비슷한 거다. 스kim 거의 다 비슷해. 당시 법률은 직접이 없었거든. 아니, 이제 통하여 요게 없었거든. 그래서 요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야. 지금 요 문제는 별표는 내가 치지 않는 게 사건이 너무 어려워서 상증세 법령을 기반으로 쉬운 사례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 실제는. 그래가지고 요런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별표 안 쳤는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요것만 쓰시면 돼. 요것만. 이게 대법원 판례 해설집이 있어. 1년에 대법원 판례가 조세법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7개, 8개씩 나오거든. 우리 판례사법에 있는 게 내가 별표 치는 건 다 대법원 판례 해설이 있는 것들이야. 대법원에서 100페이지 넘게 이건 중요한 판례입니다 라고 해서 재판 연구관이 다 쓰는 게 있단 말이야. 이 얘기하니까 선생님 저 그거 읽어보면 안 되나요? 5년치 읽으려면 5000페이지야.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데 얘도 있는 항목이야.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어. 세법 하시는 분들한테는.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쟁점만 구성하고 나서 끝날 건 아니잖아. 결국 뭔가를 써야 되잖아. 이때는 실질과세 기본적인 법리를 가지고 많이 쓰시는 건데, 한번 보면 파란색,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해되시나요? 다른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지. 얘네들은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는 거야. 그 사업상 목적이 뭐냐면, 그러면 이걸 딴 놈 줘? 그것도 이상한 거라는 거야. 이걸 딴 놈 줘? 이상하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회사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있는 기존 주주들한테 유상 증자를 받던지, 그렇죠? 아니면 제3자 배정을 한 거잖아. 그것도 누구에게 제3자 배정을 하는 거야? 대표이사한테 직접 배정하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에게 동일하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대표이사만 먹고 싶은 거잖아. 이제 그런 건 문제가 있지만 그게 곧 조세패행위라 직접 구성하려면 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야. 이해하셨어요? 다른 목적도 있었다. 안 그러면 돈을 조달을 못 하잖아. 돈을 조달을 못 하면 저 비를 사고 싶은데 비를 못 사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넘겨봅니다. 주요 근거 양가로 2번.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이 경우 그러한 행위가 오로지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여야 과세할 수 있을 텐데, 3번에 보시면 비회사 주식 취득 자금을 안정적으로도 확보하면서 신주 인수권이 제3자에게 매각될 위험을 줄일 수가 있었던 점, 경영권 보호도 반드시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4차 발행일부터 신주 인수권 행사까지 약 2년의 시간이 있었다. 바로 행사한 것도 아니었다. 신주 인수권 무사채 발행 시점에 주가 상승의 예측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A회사의 신주 인수권 무사채 발행과
갑의 신주 인수권 취득 행위를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대법관들은 한 1년 이내 주가 상승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좀 보는 것 같고 한 2, 3년이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데 그럼 대법관님들 다 주식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예측을 잘 하시고 1년 이내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6개월 이런 거 다 예측이 가능하고 2, 3년은 예측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특이하신 분들인데 이 판례 이후로 지금 세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잠깐 보면 한편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유사 법원 사례가 생성됨에 따라 입법자는 상속세 및 징여세법 40조 1항 제2호 남목을 개정해서 최대 주주가 회사로부터 전환사채 등 그러니까 신주인수권 부사채 포함 직접 인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판례가 있을 당시엔 직접 인수만 들어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 취득하는 경우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다. 제3자가 취득하고 이걸 다시 이 회사의 최대 주주 등이 인수 취득하면 그거 역시 징여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징여가 되는 건 아니고 이 갑이 최대 주주에 해당해야지만 징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과세, 법적 실질설, 경제적 실질설을 거기 써놨고 그럼 이 사건은 경제적 실질설보다는 법적 실질설에 더 방점을 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실질설의 입장에서도 조세피만을 위한 수단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둘의 차이도 잘 기억하시고 법적 실질설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런 거죠. 실질과세 원칙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다만 이게 고도화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고 경제적 실질설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걸 좀 더 완화해서 적용하는 거고 납세자의 고도화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데 아주 유용한 거죠. 다만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보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